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오늘 바로 8강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 7강 속에서 뒤에 마무리할 때 내용 속에 약간 더 보완해야 할 부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은 여러분이 용어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학문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시험 문제에서는 어떠냐 그러면 이런 기본 개요를 묻는 문제가 필히 나오게 됩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를 틀리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용납이 되죠. 어려우니까 포기해도 된다. 왜? 만점을 맞아야 합격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격증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쉬운 문제, 앞부분의 용어, 저는 굉장히 앞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뒤에 넘어갔을 때 뒤에 어려워서 틀리는 것은 용납이 되더라도 쉽게 된 문제, 용어 해설 이런 부위 앞부분에 몇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서 오류를 범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쁘다. 속된 말로 점수를 딸 수 있는 곳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그런 개념에서 한 번 더 앞부분을 약간만 더 손을 대면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은 앞부분의 얘기 내용 속에서 약간 본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내용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앞부분에 나왔던 이야기는 부동산에 대한 분류론의 개요였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택지다 이럴 때는 주거,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야기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상업이다 그런 이야기, 공업이다. 여기는 지금 행동에 옮겨지기 때문에 이행지라고 우리가 불러집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전지,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논을 얘기하고 밭을 얘기하고 답지는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보통 밭을 얘기하죠. 논과 밭. 그리고 과수원. 이건 바로 어디까지나 농지지역이라고 우리가 불러줘서 논과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밭과 그리고 과수원. 이건 바로 일종의 감정평가를 할 때 구분하는 예가 되고, 그 다음에 임지지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임지는 바로 여러분 나무를 심는 이런 지역을 얘기하는데 용재림, 신타림 지역이라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지난번 구분해봤습니다. 한번 꼭 기억을 해주며 정리를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택지 속에서 이제 가만히 우리가 살펴본다면 뭐가 되느냐, 주거용 상업지다. 일종의 토지 속에는 주거용,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을 갖다 주거용이라고 하면 상용은 여러분 잘 알 수 있는 장사를 할 수 있는 영역을 얘기한다라고 발음 앞에서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리뷰하며 넘어가죠.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뭐가 되느냐, 공간 정보의 구축을 갖다 하는데 여러 가지 관한 법률에 대한 부위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런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주거용, 그 범주를 넘어서서 주거용이나 상업용에다가 공업용지까지 포함되었을 때 우리는 바로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감정평가법의 이야기가 적용을 받고 대지의 이야기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거고, 여기는 공업용지가 더 들어가는 예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주거용에다가 상업용을 갖다 우리가 다 하고 공용을 갖다 다 하는데, 여기는 하천이나 도로나 철도 같은 건축할 수 없는 토지까지를 전부 다 우리는 묶어서 부지라는 얘기를 갖다 쓴다 하는 말이 되죠. 건축은 우리가 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위에는 되고 안 되는 영역 두 가지를 결합해서 우리는 뭐라 하냐, 꼭 건축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건축이 되지 않는 부위라 하더라도 하천, 도로, 철로를 갖다 얘기할 때는 부지에 포함될 수 있다. 그래도 가벼운 마음으로 앞에 했던 리뷰 7장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한 번 더 가볍게 우리가 봐주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알지만 이제 쭉 배웠던 내용 속에서 한번 가볍게 본다 그러면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대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업무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 이야기의 정리를 한번 봐주시면 되고, 택지는 바로 공급은 대지를 갖다 얘기하는 얘기가 있다. 대지는 바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까지를 갖다 결합이었을 때 우리가 택지라고 불러준다 하는 말이 되며 건축 용지를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가볍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죠. 그 이외에도 건축이 가능한 택지 외에 예를 들어 건축할 수 없는 뭐가 되느냐, 하천이냐 철도나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도로용 부지,
이걸 갖다 우리는 부지라고 불러준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택지에다가 뭐가 되느냐 하천, 철도, 도로, 용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가 바로 부지라는 얘기를 갖다 쓴다는 것도 한 번 더 앞에 배웠지만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보지라는 말이 나오죠. 후보지는 바로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다음에 사용될 수 있는 소위 상호간의 전환이 될 수 있는 토지, 이걸 갖다 후보지라고 얘기한다. 예를 들어 임지, 나무를 심는 곳이 되겠죠. 농지, 농사를 짓는 곳이 되죠. 택지, 바로 주택을 갖다 지을 수 있는 이런 상호간에 전환이 되는 토지를 갖다 우리는 후보지라고 말한다. 그런 얘기를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행지 그럴 때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임지지역이다. 그러니까 임이 용지림이나 신탄림 같은, 또 농지는 전 지역에 뭐가 되느냐 답지, 과수, 여러분 전지 밭과 그리고 뭐가 되느냐 그럼 농과 그리고 이제 과수원, 이걸 갖다 얘기할 때 뭐가 되냐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됩니까 내용을 갖다 얘기한다 그랬고, 택지는 주거지역과 그리고 상업지역과 그리고 공업지역으로 나눈다는 이야기 한 번쯤 더 얘기되는데, 이런 전환 토지를 갖다 우리는 바로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행지라고 얘기한다. 실제로 진행이 되는 이행지를 얘기하는데 이런 거다 하는 것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지와 맹지란 말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고 또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뒤에 가면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 도로와는 완전히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곳, 이걸 갖다 우리는 맹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도로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럴 때 우리는 바로 대지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대지와 맹지의 차이점은 뭐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도로와의 상관성을 갖다 우리는 생각하는데, 도로와 아무 관계, 연결성이 없다 그럴 때 우리는 맹지라고 불러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나 여기는 바로 도로와 연결성을 갖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지라고 불러준다 하는 차이점도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꼭 기억을 갖다 한번 해봐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지와 맹지,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되죠? 어떤 택지가 다른 택지에 둘러싸여 통로가 없다. 통로가 없으면 이건 뭐냐 그러면, 통로가 만약에 있다, 자료형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뭐냐 그러면 대지, 택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어떤 면이든 바로 토지를 갖다가 어디든가 도로를 가질 수가 없다. 그럼 이건 건물을 세울 수 없는 맹지라는 말을 갖다 쓰더라 하는 거 앞에 그림 속에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여기는 바로 도로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여기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대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 도로와의 관계를 생각해 주면 된다는 얘기로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럼 그런 얘기 속에서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정식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오늘 쭉 한 번 더 같이 내용을 갖다 본다면, 필지와 대지라는 말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필지다 그럴 때 필지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대지는 어떤, 획지는 어떤가 하는 말을 쓰는데, 필지는 일종의 지적법상 등기법상의 용어를 갖다 한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은 바로 토지의 등록 단위, 이걸 갖다 우리는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되며 바로 소유자의 권리를 갖다 분석하는 것. 누구 소유냐, 누구의 땅이냐, 소유자별로 구분하며 등기에 구분된 내용이 바로 필지라고, 한 필지, 두 필지 이런 말을 쓰죠. 근데 이제 획지는 어떠냐 그러면 비슷한 내용.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가격 수준이 비슷한 조건의 수준의 토지를 묶어서 우리는 획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사람들의 힘한 인위적이나 자연적이나 행정적이나 이런 조건으로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그룹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획지라고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서로 가격이 비슷한 수준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묶어져 있는 땅들, 가격이나 면적의 표현을 갖다 나타내는 건 뭐가 되느냐, 획지란 말을 갖다 쓴다 그런 얘기가 되죠. 바로 이퀄리즘 되는 그룹화된 어떤 지역에서 가격 면적이 바로 우리가 표현되는 얘기를 갖다 얘기하는데, 가격 수준이 비슷한 그룹,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룹 단지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가격 수준,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둔 걸 갖다 그룹화한 걸 갖다 우리는 획지란 말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의 지번이다 그런 말로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법률상 등기를 나타내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지적법이나 부동산 등기법이나 이런 개념에서 소유권의 범위를 갖다 표시하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 바로 필지라고 불러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슷한 그룹끼리라고 얘기하는 필지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하나 단위 일종의 유니트라는 말을 갖다 쓰죠. 바로 땅의 단위. 우리가 어떤 땅을 갖다가 누구의 것,
최소한 한 사람에 의해 되는 등기법에 의하여 보존된 한 사람의 것을 우리는 필지라고 불러주며 등기법에 의하여 독립된 토지의 범위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주죠. 그래서 이제 획지와 그다음 필지를 갖다 우리가 두 개를 비교하라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필지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획지보다 클 수도 있고 바로 작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땅이 너무 넓은데 왜 되느냐 이쪽 지역의 땅의 그룹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비슷하다 이러면 전체로 볼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죠? 획지는 넓지만 우리가 봤을 때 비슷한 그룹은 왜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분리될 수가 있다 이거죠. 분리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필지와 획지가 두 가지 개념으로 바로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지와 획지를 갖다 놔라 포함 관계를 얘기하라 이럴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획지가 더 클 수도 있고 필지보다 또 필지가 더 클 수도 있다 그러는 이야기. 상황에 따라 획지와 필지는 서로 등호가 바뀔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필지가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 한 그룹의 땅을 갖다가 어디 되느냐 그러면 있는데 이거 이렇게 그룹이 구분된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필지가 커다란 한 사람의 소유였다면 야산 같은 거는 영역마다 뭐가 되느냐 그럼 각각 달라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필지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봤을 때 획지가 어디 되느냐 구분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왜 되느냐 그러면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포함 관계는 획지와 바로 필지의 관계는 어느 쪽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상황별로 서로가 클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본다면 뭐가 되느냐 나지란 말이 나옵니다. 나지. 이런 용어들이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반드시 정확한 정리 앞부분을 꼼꼼하게 공부한 사람은 뒤에 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뭐 어떻죠? 앞부분을 대충 뭐 아는 말 외우면 되는 것 하고 정리가 정확하지 않다 보면 나중 뒤에 가서 해야 되는다 그러면 앞뒤에 혼란이 막 일어나는 경우를 보기 때문에 뭐 부동산 학문을 물론 대학에서 배워서 뭐 이런 있다 그러면 특수과에서 배운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대부분 수험생들이 처음 하는데 앞부분 뭐 이런 말이니까 말 빼버리고 어려운 거 빼버리면 시험 득점 어디에 썼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꼼꼼하게 나가주는 전략이 어디 되느냐 부동산 학론에는 다득점을 따는데 유리하고 또 여기서 다득점을 따줘야 되는 과목이다 그러는 전략 과목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알지만 낮이다 이럴 땐 뭐가 되느냐 낮이는 바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갖다 우리는 바로 낮이다. 낮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낮이와 갱지라고 이렇게 또 구분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하튼 건물이 없다. 그러니까 나데이지라는 말을 갖다 가끔 쓰기도 하죠. 낮이는 쉽게 얘기하면 뭐가 되냐 건축물 지상에 없는 것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 걸 갖다 우리가 낮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낮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자주 많이 쓰고 있는데 낮이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쉽게 얘기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하나의 건물이 없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법상 규제를 받지만 산업상의 제한은 없다. 왜? 공법상으로는 전체적인 이야기가 되지만 사법적인 어떤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 거래 분구름이 없는 시장성이 높다. 왜? 아무런 건물이 없으니까. 바로 건물을 사서 건물을 지으면 되는 것. 대지를 사서 건물을 지으면 되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사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거죠. 공법은 물론 규제를 받지만 사법의 제한이 없다. 왜? 빈터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서 뭐가 되느냐 이 속에 낮이 속에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다 그런 이야기 속에는 어떠냐 지상에 건물이 없다 그런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가 되죠. 근데 공법의 규제를 받지만 여기도 공법의 규제는 받지만 그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 사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차이점이 되죠. 사법의 토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빌려줄 수도 있고 지상을 갖다 땅의 권한을 빌려줄 수 있고 지역권을 가질 수 있는 바로 이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는 택지가 있다 이거죠.
그래 얼마든지 아직까지 어떻게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거죠. 지상권, 임차권, 지역권 등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자유로운 땅을 갱지라고 불러준다. 여기서 역시 공법상 규제는 받지 않는다는 건 똑같은데 사법상의 제한을 갖다 받는 토지, 예를 들어 이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는 사법적으로 불완전한 뭐가 된다 소유권, 바로 땅 주인이 땅을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럼 지상권을 누구에게 임대했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빈 땅이라 해도 하나의 뭐가 되느냐 저지가 될 수 있는 영역이다 이거죠. 사법상 불완전한 소유권의 택지를 갖다 얘기한다. 여기는 바로 뭐가 되느냐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이 다 되는 거지만 이건 갱지, 나지 속에서도 갱지는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이 다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걸 갱지라고 하죠. 그러나 여기는 뭐가 되느냐 설정되어 있다 이거지. 지상권이 설정되어 사법상 불완전한 이미 땅은 비어있지만 예를 들어 땅에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어떤 지상권을 팔았다 이거죠. 그럼 지상권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이건 왜 되느냐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나지 속에서 하나의 사법상 불완전한 소유권 택지를 저지라고 얘기한다. 이미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러면 이건 뭐냐 그럼 저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한 번 더 체크를 잘 해줘야 됩니다. 나대지는 비어있는 땅을 얘기하는데 여기 완전 자유로운 거는 갱지. 그러나 만약에 땅이 있는데 공법상 규제는 두 가지 다 받지만 여기는 지상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 이러면 제약을 받을 때를 우리는 저지라고 불러준다. 나지 속에는 갱지와 저지라는 두 가지. 갱지의 경우는 완전히 지상권,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게 되면 완전 자유로운 걸 갖다 나타낼 때 갱지라고 부른다면 저지는 이미 지상권이 설정되어서 바로 사법상 불완전한 소유권, 이때를 우리는 저지라고 얘기한다. 비어있는 땅이라 해도 그 땅이 현재 자유롭냐? 자유로운 갱지. 뭔가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어서 부자연스럽다 이럴 때를 저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지 속에 구분하는 이런 것들이 일문에서는 구분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건부지라는 말이 나오죠. 건부지. 자, 우리가 택지 위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를 갖다 건부지다. 건물의 부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이미 택지의 위에다가 건물이 들어서 있다. 이럴 때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바로 건부지라고 얘기한다. 건축의 부지다. 이거죠. 그럼 나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런 게 없다. 아무런 거 없다. 건물이 없다. 그냥 건물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아무래도 나대지는 그대로 다른 조건이 없다. 그럼 나지의 조건이 건부지, 건물이 있는 쪽보다는 유리하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적일 때는 나지의 평가액이 건부지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나지의 평가액이 건부지,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보다는 크다 이거죠. 그러나 개발이 제한된 지역은 지금 건물을 지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건부지가 나부지보다 나지보다 나대지보다도 유리하다. 즉 일반적일 때는 나지가 유리하죠. 왜? 평면에 그냥 아무런 건물을 지으면 되니까. 건물이 있는 쪽보다는 나지가 유리한데 만약에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나지는 의대적 제한이 되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어. 그러나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는 쪽은 얼마든지 갱신할 수도 있고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건부지 평가액이 클 수 있다 하는 걸 건부지 속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건부지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봐서 건부지는 건물이 이제 있는데 여기는 바로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오히려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건부지가 더 어떤 데는 유리하다 이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 건부지에 대하여 뭐 어떤 조건이 없다 이럴 때면 나지가 훨씬 더 왜 되느냐 그러면 유리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건부의 감가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부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가치를 갖다가 내리는 걸 갖다가 우리는 부지의 가격의 감가라고 말하죠. 건부의 감가란 말은 오히려 부지상의 건물이 존재함으로써 제약분을 뭐가 되느냐 부지에 감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한마디로만 토지상의 건물이 존재함으로써 시장에 저하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뭐를 하죠? 감가. 가치의 하락을 가져오는 걸 디프리시에이션, 감가라고 얘기하죠. 물론 물건을 오래 쓰면 가치가 하락되는 걸 갖다 우리는 감가상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오히려
바로 여기서 건물이 존재되기 때문에 가치를 하락하는 걸 갖다가 건부감가라고 불러준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상의 건물이 존재함으로써 시장의 저하를 갖다 우리는 감가라고 말하며 바로 최요요 이용의 현황을 갖다 이해되느냐 그러면 격차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뭘 갖다가 감가라고 건부의 감가라고 불러준다 하는 말이 되죠. 반면에 건부의 증가라는 말은 건물이 존재하여 건부지가 나부지보다 가격이 높은 경우, 예를 들어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건부지가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가격의 하나 일례가 건부 증가, 건물이 있음으로써 부의 증가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이야기. 이걸 건부 증가. 여기는 건부 감가는 오히려 건물이 있으면 가치가 떨어진다. 그럴 때 자유지역에서는 나대지가 훨씬 어디되죠? 유리하죠. 그러나 만약에 개발 제한 지역에서는 어떠냐? 건부지가 오히려 나부지보다도 감가가 어디되느냐? 건부에 대한 증가의 효율을 준다. 그래서 건부의 감가다 그럴 때는 자연지역을 갖다 얘기한다고 보면 건부의 증가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어떤 지역? 개발 지역에서는 오히려 건부지가 나부지보다도 가격이 높다. 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게 뭐가 되느냐? 건물 개발 제한 지역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다면 얼마든지 개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쓸모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 조건이 붙지 않았다면 오히려 나대지가 건물이 지어진 조건보다는 훨씬 유리하게, 왜? 철거 비용이라는 비용을 갖다 우리는 안 들여도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그 이야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건부에 대해서는 감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건부에서는 뭐가 되느냐? 증가를 가져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개발 지역에서는 건부가 증가되고 만약 일반 지역에서는 건부의 감가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건물이 오히려 있음으로써 부지에 효과를 준다 이럴 때는 건부 증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예를 가치 하락을 가져온다 그럴 때 건부의 감가는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영어 회의화로 예를 들어 회계학 같은데 depreciation, 감가상각이라는 말이 나오죠. 가치 하락을 가져온다. 근데 여기 바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건물의 감가는 건물 부지의 최효용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부지의 유용성을 정하하면 감가가 되죠. 그러나 오히려 증가를 가져오는 반대 경우, 이 두 가지는 감가와 증가는 반대 현상이죠. 예를 들어 개발 제한 지역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데 건물이 있단 말이야. 그럼 오히려 토지의 효용도를 갖다 더 높여주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건부의 한마디로 말하면 증가라는 얘기를 갖다 쓰니까 감가의 반대가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 아까 포인트만 말했지만 예를 들어 토지에 대하여 부지에 대한 제약분을 갖다가 가지고 감가하는데 그 내용을 얘기했다가 감가라고 했고 바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건부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면적이 부지 면적이 클수록 부지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제약은 적다 이런 얘기가 되죠. 감가가 적다. 그러나 부지 면적이 적을수록 왜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건물이 딱 들어서 있으면 바로 활용도가 적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바로 일종의 건물의 면적, 부지 면적이 크면 부지에 대한 뭐가 되느냐 제약이 적고 부지 면적이 적을수록 반대가 된다 하는 경우를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하는 예로 보고 지상 건물이 견고하면 제약의 조건이 크고 건물이 노후했다 그럴 땐 그만큼 바로 우리가 뭐가 됩니까? 철거 비용을 갖다 또는 아니면 그만큼 제약을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그 건부의 감가 현상에 마이너스가 적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와 같이 건물의 이 두 가지 조건, 부지가 넓으냐 부지가 적으냐에 따라 건물이 노후화되느냐 아니면 견고하냐에 따라 각각 상황에 따라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는데 바로 감가의 이야기가 되고 요 반대가 건부의 증가인데 이건 바로 건물이 존재하여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오히려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걸 건부 증가라고 말하고 개발 제약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부지의 가격이 오히려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나지보다도 오히려 어떻습니까? 건물의 부지가
오히려 가격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근부의 증가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꼼꼼히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공지란 말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공지다 이럴 때 바로 건축법에 의하여 건폐율, 용적률에 대하여 예를 제한으로 인하여 한 빌지 내에 건물을 꽉 메워서 건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 우리가 예를 들어 보통 뭐 70% 또는 아니면 일반 주택을 지을 때 우리가 바로 우리가 용적률 어디까지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100평의 땅이 있는데 100평에 가득 채우는 거라는 거죠. 띄워야 되는 부위, 공간.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일조권 등이 있기 때문에 꽉 채워서 건축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럴 때 남겨준 토지를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 바로 공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지라는 얘기. 이런 것도 어떻게 되느냐. 세심하게 한번 좀 이렇게 체크를 정확하게 하며 메모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쑥 지나가면 잘못하면 어려운 거는 어려웠어. 쉬운 거는 또 정리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학로만은 정말 우리가 꼼꼼히 하나하나를 갖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며 하나하나를 나가주는 것이 나중 갔을 때 바로 전략 과목으로 다득점을 따누고 다른 과목의 열쇠를 방어해 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데서 여러분이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 그 빈 땅을 공지라고 부른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지와 빈지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림도 쭉 나와 있습니다. 법지는 어떤 걸 얘기하느냐. 특히 경사 부위를 갖다 우리가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붕괴를 막기 위하여,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뭐가 되느냐, 경사를 갖다 이루는 부분. 이 경사를 이루는 부분은 물론 소유권은 있지만 사실상 소유는 될 뿐이지 현실적인 활용도가 없다 하는 얘기가 되고, 여러분이 알지만 여기에 주택 하나가 떠 있고, 그 다음에 그림 속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이 받침을 갖다 해주기 위하여 여기에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뭐가 됩니까? 바로 하나의 땅이 있다 이거죠. 이 땅을 갖다 없애버리게 되면 이건 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이 건물을 갖다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법칙. 실제 소유로서 어떤 실용성은 없지만 붕괴를 막기 위한 내용. 이 부위를 갖다 우리는 법지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도 있습니다만 집이 있고 집의 공간이 높은 쪽에 집이 있고 아래쪽이 있는데 그 중간 경사면, 일반적으로 경사면이죠. 이 경사면은 실제로 예전에 그럼 소유권이 있다 해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왜 있느냐? 바로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법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법지는 바로 주택과 주택 사이에 높은 공간이 있는 주택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이 경사면을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있을 때는 실용도는 없지만 활용성은 없지만 실익은 없지만 이 토지에 대하여 되느냐, 이 부위를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 법지라고 불러준다 하는 걸 그림 속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바닷가를 가게 되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바다와 육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해변 토지를 얘기합니다. 해변 토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왔을 때 이때는 뭐가 되느냐, 바로 빈지라고 얘기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래사장 같은 거, 여기는 특별히 우리가 공유지지 개인이 소유하지는 않죠. 근데 이걸 갖다 우리는 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빈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해안의 모래사장을 갖다 얘기하는데, 뭐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법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의 땅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면지의 땅, 즉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한 경사 부분, 이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법지란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그림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해면이 있고, 여기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 이제 일반적인 토지가 있고 여기 낮은 해면이 있는데, 이 해면과 정상적 예를 소유권을 가진 땅 사이에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해안이죠. 모래가가 있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해안을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모래사장. 여러분 거의 모래사장은 파도가 쳐서 심하게 될 때 여기까지 나오죠. 그래서 일반 소유권이 가질 수 있는 본주와 이 이제 수로가 있는 이 바닷가, 이 사이에 여기는 바로 면은 빈지라고 얘기하죠. 보유업소업자는 법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활용 실익이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 거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갔을 때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해안에 모래가 이래 있는데 이 모래사장은 누가 특별한 소유권은 인정되지가 않죠. 인정되지가 않는다. 활용의 실익이 있는 토지다. 그래서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말하며 공유 수면까지 또 최고 수위선까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법지의 반대 개념인 빈지라고 얘기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유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모래사장, 이거는 바로 일반적으로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과 바다, 수면, 이게 높을 때는 이까지 파도가 나오죠. 또 파도가 낮을 때는 이까지 뒤로 후퇴한단 말이에요. 이 모래사장은 뭐라 그러냐, 빈지라고 불러줘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며, 법지의 반대. 법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가 됩니까? 경사면. 현소유권을 누가 분명히 가지면서 있지만 분기를 만드는 법지가 되고, 빈지는 오히려 소유권을 갖다 주지 않고, 소유권을 주지 않는 바로 수면과 해변의 토지, 해변의 토지에는 우리가 빈지가 있다. 바로 소유권자가 없는 빈지가 나올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그림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8번째 가면 이제 또 소지, 택지로 개발 이전 상태, 이전 자연 그대로 이를 갖다 우리는 소지라고 말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소지라는 말은 아직까지 개발되기 전에, 택지로 개발되기 전에 뭐가 되느냐 그럼 자연 그대로의 토지,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택지는 개발되기 전에, 택지로 개발되기 전에 땅을 갖다 우리는 소지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고압선 아래의 토지, 또는 감정평가사에 보통 이걸 갖다 선화지라고 불러준다. 바로 뭐가 됩니까? 선이 지나가는 땅. 고압선이 만약에 지나간다면 그 땅, 그 아래를 갖다 우리는 일반 보통 땅과는 다르죠. 거기는 건물이나 이런 걸 갖다 지을 수 없는 입장이 되죠. 이렇게 고압선 아래의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선하지. 바로 선이 지나가는 아래의 땅이다. 그래가 선하지라는 말을 쓰더라 하는 말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락지라는 말을 갖다 참 많이 씁니다. 논밭이 강물에 침식되어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서 하천으로 변한 토지, 하천으로 물이 흘러가는 바로 땅. 지적 공부에서는 토지가 물에 의해 침식되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수면에 잠긴 토지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포락지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포락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공간지는 토지가 도시 중에서 집가 상승을 기대하며 아무도 의해됩니까? 놔둔다 이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로 뭐 큰 동네에 아주 유명한 땅을 그냥 의해되느냐 그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왜? 집가 상승만 바란다 이거죠. 그래서 방치한 토지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바로 공간지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바로 개발하지 않고 땅값이 올라가기를 갖다 스탠바이하고 있는 땅을 갖다 우리는 공간지라고 불러준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유유지는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땅, 바람직하게 땅을 갖다 써야 되는데 못하게, 바람직스럽게 소위 못하게 놀리는 땅을 갖다 우리는 유유지라고 불러준다. 그 다음에 이제 휴한지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바로 일종의 휴게지라고도 말하는데, 비옥한 땅을 만들기 위하여 회복해주는, 소위 말해서 농지 개량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예되냐 쉬는 땅을 갖다 우리는 농지라고 얘기한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데는 농림부에서 아예 휴게지를 갖다 지정해서 정부에서 생산했을 때에 돈 벌 수 있는 부위를 농부들에게 주며 땅을 쉬게끔 만드는, 쉬게 하는 땅. 이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야되느냐 그러면 바로 농림부 같은 데서 해야되느냐 그러면, 자, 너희 땅에 감자를 옥수수를 심는 땅을 좀 쉬게 하라. 이렇게 하는 땅을 갖다 우리가 휴한지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미국 같은 데 이제 특히 이런 경우는 휴한지가 있는데, 이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 농지를 쉬게 하는 땅. 그래서 땅의 질을, 소위 땅에 의해 됩니까? 너무 똑같은 곡식을 갖다 반복해서 심게 되면 땅도 의해 됩니까? 생산량에 대하여 의해 되느냐? 바로 감소를 가져오죠. 생산량 감소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되느냐 그러면 그런 걸 막아주기 위한 이야기가 휴한지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공한지라는 말은 도시에서 땅값 오르게 기다리며 비워둔 땅, 유유지는 바람직하지 못하게 하는, 놀리고 있는 땅을 유유지라고 말하고, 휴한지는 아예 농지 개량을 위하여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정부에서 일정히 뭐가 되느냐 그러면 돈을 주면서, 미국 같은 데 많이 그렇게 하고 있죠. 이걸 갖다 우리는 휴한지라고 불러준다. 뭐 이런 이야기가 그냥 쓱 지나가면 여러분 기억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들리지 않게끔 조심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이제 땅에 대한 부위는 여러분하고 같이 부동산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하나의 땅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에 대한 분류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자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어떤가? 자, 건물이란 말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건물은 어떻게 우리가 통상 나누느냐?
건물을 나눌 때 우리가 말하는 정의를 내리는 이야기는 바로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느냐 하는 이야기도 그냥 슥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꼼꼼히 한 문제 한 문제 신경을 쓰고 오히려 부동산 학로는 여러분이 다득점을 따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꼼꼼히 한번 정리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건축의 스타일이 어떠냐, 또 어떤 용도로 지어졌지, 구조가 어떻지, 이 세 가지 이하여 보통 우리는 건물을 분리한다. 그래서 1, 2, 3 건축의 양식, 그 다음에 용도, 구조, 여기에 따라 해야 되느냐 그러면 건물을 갖다 우리가 구분하는데, 즉 한마디로 말하면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이 지붕과 기둥과 벽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부수되는 시설물, 또 지하 또는 뭐가 되느냐, 고가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나 뭐 공연장이나 차고나 창고, 이건 대통령령이어야 되느냐 그러면 정한 걸 갖다 말한다고 우리가 건물을 얘기한다. 그렇죠? 건물에 대한 정류는 바로 분류는 양식, 용도, 구조 이하여 분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건물이란 말의 정의는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부수되는 여러가지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차고, 창고를 넓은 예 다 건물이라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는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맨 먼저 건축법상에서 우리가 건물이라고 말할 때 건축법상에 대하여 일어나는 거 한번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고, 그런 이야기는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게 좋다 하는 말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죠. 자, 일반적으로 단독은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갖다 우리는 단독이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1건물의 1세대, 단독은 1건물의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단독이다 하는 말이 되죠. 단독이다. 그래서 이제 단독이든 다중이든 다가구든 우리가 한 사람의 거의 세대가 어디 됐나 그러면 바로 가지면서 통제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독은 한 건물에 한 세대가 거주하는 걸 갖다 단독이라고 한다. 그럼 거기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다중주택이라는 말이 나오죠. 얘는 학생이나 직장이 주거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바로 구분, 토유, 등기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주거 형태로 여러 사람이 다중 겹치게끔 여러 집이 같이 살게끔 이걸 갖다 우리는 다중주택이라고 불러준다. 그러나 하나의 소유주가 여러 가지 집을 방을 만들어서 바로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끔 빌려주는 것, 면적 같은 건 외우지 않더라도 단 여기는 소유가 불가능하다 하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등기가 불가능하다. 그럼 다가구 주택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주택 속에서 하나의 주택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여러 집을 만들어서 바로 왜 되느냐, 19세대 이하가 되게끔 거주하게끔 만들어 놓고 왜 됩니까? 여기도 역시 주인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등기가 불가능하다. 여기도 서기유권의 등기가 불가능하다. 일가구도 역시 한 사람의 소유권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집 속에서 한 세대만 살 때 단독, 한 집에서 여러 예들이나 학생, 직장인 다수가 살게끔 하는 다중주택, 그리고 가구를 분리시켜 놨지만 한 사람이 소유해서 여러 집에 전세를 준다. 이럴 때는 구분 소유권 등기는 불가능하지만 공동주택에 속하는 다가구 주택이 된다. 단독, 다중, 다가구는 바로 어떤 면에서 소유권이 한 사람에게만 있다라고 보면 되고, 다중은 한 사람에 있지만 여러 방이 어디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학생들이 자취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가구는 아예 분리된 가구에 의하여 한 사람의 주인이 세대별로 전세를 놓게끔 만드는 거, 이건 다가구, 이건 다중, 단독. 이거는 바로 전부 다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냐, 공동주택의 반대적 개념. 여러 세대가 살고 또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이 산다 다중, 여러 세대가 산다 다가구, 한 세대만 산다 단독, 이렇게 봐주면 되죠. 여러 사람이 산다 다중, 여러 가구가 산다 다가구, 그 다음에 한 주택만 산다, 한 가구만 산다, 이럴 때 단독주택이라 불러준다 하는 말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에 관하여 우리가 공동주택은 전부 다 왜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소유권 구분 등기 소유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5개층 이상, 그죠? 얘는 바로 소유 등기가 가능하지. 연립주택 연면적을 가지고 이거 뭐 외우지는 않더라도 4개층 이하의 주택을 말하면 역시 구분 등기가 가능한 거 연립. 다세대는 여러분 잘 알지만 4개층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구분 등기가 역시 여기도 해야 되느냐 그러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기숙사. 이 내용이 공동주택을 나타내는 바로 대표적이다. 앞에 배웠던 단독의 반대적 개념이 바로 여러분 공동주택이 된다 하는 말을 알면 되죠. 뭐 아파트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구분소유 등기가 가능하고, 연립도 구분소유 등기가 가능하며, 다세대도 역시 구분 등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에서 앞에 배웠던 내용과 구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앞쪽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뭐냐, 단독, 다중,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요거보다는 여기는 이제 하루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건 바로 소유권의 등기가 다 구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공동주택이 가지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아주 특색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그 건축의 어떤 법상, 건축법상 소유권의 문제 요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바로 단독이냐 아니면 공동이냐 이렇게 됐다면, 건축 구조에 대하여 이제 구분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건축 구조에 의하여 일어나는 거. 자, 가구식 구조냐, 조적식 구조냐, 일체식 구조냐, 조립식 구조냐, 절충형 구조냐 하는데, 여기도 이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우리 생활 속에서 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알지만 정리는 우리가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정리를 우리가 또박또박 해나가죠. 자, 맨 먼저 나오는 가구 조직의 식기구는 목재와 철제로 구성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가구식 구조는 목재와 철제로 강력한 재료를 조립하여 만든다. 그래서 이 강력한 조립, 그런 걸 갖다 프로세스 기둥을 엮고 뭐 연결하는 걸 가구식.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번째 이야기는 조적식은 뭐가 되느냐, 조적식. 이 조적식에는 벽돌하고 돌이 들어갑니다. 블록, 벽돌, 돌, 블록. 이걸 단위로 쌓아 올려서 우리가 만드는 걸 갖다가 바로 조적식 구조라고 하더라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일체식은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근 콘크리, 철근 뭐가 되느냐, 철근과 철근 콘크리, 그 다음에 벽식 콘크리, 이렇게 콘크리를 쳐준 게 일체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조립식 구조는 뭐가 되느냐 그런데, 바로 건축 부재와 부품을 갖다가 공장에서 아예 생산했어. 건축 부재와 부품을 공장에 생산한 걸 가져와서 조립하는 거, 최대량으로 대량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 하는 게 조립식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절충형은 철거리, 콩거리 기둥에다가 그다음 벽돌, 돌을 갖다가 그럼 연결해 주는 이야기. 철근식, 아까 얘기하던 일체식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철근 위에다가, 그다음에 조적식 그러는 이 두 가지를 2번과 3번을 갖다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일체식 3번과 그다음 두 번째 벽돌, 돌을 갖다 사는 뭐가 되냐 2번의 조적식을 결합한 형태를 절충식이라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만 여러분이 알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대하여 정확하게 가구식 구조, 조적식 구조, 일체식 구조, 조립식 구조, 절충식 구조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뭐가 되느냐 그 내용을 갖다 우리가 봤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익힌 문제로 넘어가서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하는 말을 묻고 있습니다. 옳은 건 모두 몇 개인가? 뭐 물론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겠지만 해설까지 잘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그러는데, 여기에 공직, 빈 공간의 땅을 갖다 얘기한다. 공지는 바로 건물의 용적의 규제에 대하여 건축하지 않고 비워둔 땅. 그게 뭐냐, 공지다 이거죠. 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획지란 말이 나오죠. 획지. 획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바로 필지와 달리, 그럼 필지를 얘기하는 거죠. 획지는 바로 같은 지역에 의해되는 그러면 가격이 비슷한 급길이를 묶어주는 걸 그룹화시키는 걸 획지라고 한다. 요 두 가지가 틀렸고 나머지 맹지, 후보지, 법지는 맞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다. 세 개는 맞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이용상의 설명 중에 바로 뭐가 되느냐 틀린 거 그랬는데, 이건 바로 빈지. 요 빈지를 갖다 얘기했는데, 침식의 수면 아래로 잠기는 거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포락지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했죠. 포락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밑에 있는 포락지의 설명을 갖다가 5번에 사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었다 하는 이야기로 답을 달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이런 내용을 갖다 우리가 쭉 토지와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건축물에 대하여 우리가 각각
용어를 정리했고, 그럼 다음 시간에는 토지 용어를 갖다 선생님이 이제 다른 시중의 많은 책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거, 우리 책에서도 더 보완이 되어야 할 부위에 바로 챕터 3의 토지 용어에 대한 포인트를 좀 더 여면서 좀 더 이어서 뭐 포인트 전략회가 쭉 나옵니다. 그건 뭐 책에는 없지만 여러분이 다 체크하시면 되게끔 제가 만들고 PPT를 쏘는 이유도 이런 부위를 바로 연결해줘서 책만 가지고 해서는 혹시 여러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좋은 점수를